이 망할 노친네야. 이 가방이 얼마인 줄 알아? 화려하다 못해 눈이 시린 조명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부서집니다. 서울 한복판, 네로라 하는 이들만 발을 들인다는 명품. 백화점의 VIP 라운지는 침묵조차 비싼 값을 매긴 듯 고요했지요. 그 정적을 깨고 한 노인이 느릿한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칠순을 넘긴 옥분의 차림새는 이곳의 공기와는 지독히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산 듯한 남루한 꽃무늬 누비 점퍼와 군데군데 보풀이 일어난 바지. 그녀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매끄러운 바닥 위로 낯선 삶의 흔적이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옥부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라운지 구석의 소파에 앉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옥분의 몸이 휘청하며 옆 테이블에 놓인 가방을 아주 살짝 건드렸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가방의 주인인 미란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대사건이었죠. 온몸을 화려한 명품 로고로 도배한 미란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이 냄새나는 노인네가 감히 누굴 건드려. 미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라운지의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순간 라운지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지요. 옥부는 당황하여 마른 손을 내저으며 사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이미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얼음물이 가득 담긴 유리잔을 집어들더니 망설임 없이 옥분의 얼굴을 향해 끼얹어 버렸습니다. 차! 소리와 함께 차가운 물줄기가 옥분의 주름진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얼음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가며 경박한 소리를 냈고 옥분의 점퍼는 순식간에 짙은 색으로 변해갔지요. 라운지에는 기괴할 정도의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만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미란이 이 백화점의 최대 VVIP이자 실세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압도적인 폭력 앞에 정의보다 무거운 것은 각자의 아니었지요. 그런데 옥부는 차가운 물방울이 속눈썹에 맺혀 시야가 흐려지는 와중에도 자신에게 독서를 내뱉는 미란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아니,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오만한 이목구비였죠. 옥분의 시선이 미란의 가슴팍에 걸린 독특한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브로치에 머물렀습니다. 저건 내가 박전무의 결혼식 때 직접 선물했던 물건이 아니더냐. 옥분의 눈동자가 잘게 떨렸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고 아꼈던 신복의 아들, 그 박전무의 아내가 지금 제 앞에서 물을 뿌리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이토록 시린 현실로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옥분의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왔습니다. 보안 요원들 뭐 하는 거야? 이런 거지 같은 노인네 하나 안 치우고 당장 안 내쫓아? 미란의 독설이 이어졌지만 옥부는 젖은 얼굴을 닦지도 않은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의 공포 섞인 시선이 가시처럼 박혔지요. 하지만 그 순간 옥분의 눈빛이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평생을 밑바닥에서 시작해 거대한 유통제국을 일궈냈던 사자의 눈빛이 30년 만에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옥부는 말없이 뒤를 돌아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등 뒤로 미란의 앙칼진 명령이 들려왔지만 옥분의 발걸음은 더 이상 휘청이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정문을 나선 그녀는 젖은 점퍼를 여미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단 한 번도 누른 적 없던 그러나 머릿속에 선명히 각인된 번호였습니다. 나다. 박전무 좀 내일 아침까지 본사로 불러라. 아주 긴 대화가 필요할 것 같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해일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자식이 제 주인을 무는 광경을 옥부는 이제 정면으로 마주하려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부는 평소 즐겨 입던 낡은 옷들을 모두 거두어 수거함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안방 구석,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금고를 열었지요.
그 안에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기품을 간직한 짙은 검은색의 맞춤 정장이 한 벌 놓여 있었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정장의 깃을 매만졌습니다. 어깨선을 따라 예리하게 떨어지는 재단과 은은한 광택이 감도는 최고급 원단은 그녀의 굽어 있던 등을 꼿꼿하게 펴주었지요. 거울 속에 자신을 응시하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백화점에서 물세례를 받던 가련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을 호령하고 대한민국 유통지도를 새로 그렸던 JK그룹의 창업주 김옥분 회장 바로 그 자체였죠. 옥부는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 위로 차가운 이성을 얹고 손목에는 30년 전 창업 기념으로 자신에게 선물했던 낡은 기계식 시계를 찾습니다. 째깍거리는 초침소리가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북소리처럼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같은 시간 JK그룹 본사의 박 전무는 승진의 단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미란이 골라준 화려한 실크 넥타이를 매만지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어제 미란이 백화점에서 무식한 노인네 하나를 제대로 쫓아냈다는 무용담을 들었을 때도 그는 그저 껄껄 웃으며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여보, 오늘 이사회 끝나고 우리 축하 파티하는 거 잊지 마요. 내 친구들도 다 불렀으니까. 전화기 너머 미란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전무는 거드름을 피우며 대답했지요. 걱정 마. 내가 조만간 사장 자리에 앉으면 당신은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모님이 될 테니까. 어제 그 노인네 같은 건 이제 내 발끝에도 못 오게 해줄게. 그들에게 세상은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대한 놀이터와 다름없었지요. 그때 박 전무의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발신자 제한 번호였죠. 그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 전무냐? 내가 지금 본사 창업주실로 가고 있다. 10시 정각까지 그곳으로 올라오너라. 어제보다 훨씬 더 서늘하고 압도적인 무게감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박 전무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이내 코방귀를 뀌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떤 미친 노인네가 아직도 장난질이야? 창업주? 김옥분 회장은 벌써 치매에 걸려 시골 구석에서 죽어가는 중일 텐데 말이야. 감히 누굴 사칭해? 그는 비서에게 보안 점검을 지시하는 대신 점심 메뉴로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며 여유롭게 서류를 훑었습니다. 그에게 김옥분 회장은 이미 지나간 시대의 유물이었고 이제는 자신이 그 왕자를 차지할 일만 남았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각 옥분이 탄 검은 세단이 본사 정문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정문을 지키던 보안 요원들은 차 유리 너머로 보이는 옥분의 옆모습에 얼어붙은 듯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30년 동안 전설로만 내려오던 창업주 그 사자가 드디어 성벽 안으로 발을 들인 것이었죠. 정장을 차려입은 옥분은 엘리베이터의 32번 버튼을 눌렀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오늘 그녀는 단순히 복수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피땀으로 세운 이 성이 얼마나 썩어버렸는지 그 뿌리부터 도려내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지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먼지 쌓인 복도로 사자의 위엄이 소리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JK그룹 본사 32층. 그곳은 오랫동안 닫혀있던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창업주 김옥분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박 전무는 2층의 출입을 철저히 금지해 왔지요. 마치 이곳을 폐쇄하는 것이 과거의 유산을 지우고 자신의 시대를 앞당기는 유일한 길이라 믿는 듯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정적 속에 잠겨있던 복도로 서늘한 공기가 밀려나갔습니다. 옥부는 먼지 냄새가 섞인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내 집을 너무 오래 비워두었구나. 옥분의 구두굽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의 먼지들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굳게 닫힌 창업주실 문 앞으로 다가갔지요. 박 전무가 자물쇠를 바꿔놓았을 것이라는 비서의 우려와 달리
옥부는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이 건물을 올리며 직접 깎아 만든 마스터키였죠.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화려했던 제국의 중심부가 마침내 그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옥부는 창가로 다가가 두꺼운 커튼을 젖혔습니다. 쏟아져 들어오는 햇빛 속에 먼지들이 춤을 추었고 그녀는 그 햇살 아래서 30년을 지켜온 가죽 의자에 천천히 몸을 실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 전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화를 내며 비서를 윽박지르고 있었습니다. 1층 로비에서 정체불명의 노인이 창업주실로 올라갔다는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이지요. 정신이 있는 거야? 보안 요원들은 뭐하고 당장 가서 그 노인네 끌어내지 않고 뭐하냔 말이야. 박 전무는 숨을 씩씩거리며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어제 백화점에서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미란이 처리했다는 그 노인네가 감히 여기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것이라 확신했지요. 그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권위적인 표정, 빈틈없는 정장. 그는 오늘 이 무례한 침입자를 처리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한편 미라는 시내 최고급 스파에서 여유롭게 전신 마사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옆자리에 앉은 재벌가 부인들에게 어제 일을 마치 영웅담처럼 늘어놓고 있었지요. 세상에 요즘은 돈 없는 것들이 더 당당하다니까요. 그 거지 같은 노인네, 내 가방에 흠집이라도 냈으면 어쩔 뻔했어. 아주 제대로 참교육해줬죠. 아마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걸요? 미란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스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곧 사장이 될 것이고 이제 JK그룹의 진정한 안주인은 자신이 될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 있었지요. 그녀의 손톱 위에는 화려한 보석들이 박혀 있었지만 그 손에 묻은 오만함이 얼마나 추악한지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32층에 도착한 박 전무는 거칠게 창업주실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이봐, 당신 제정신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박 전무의 호통이 넓은 방 안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방 한가운데 역광을 받으며 의자에 앉아 등을 돌리고 있는 검은 정장의 인물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무는 침을 뱉듯 쏘아붙이며 책상 앞으로 다가갔지요. 어제 백화점에서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나 보군. 당신 같은 건 경찰에 넘겨서 아주 인생 종치게 만들어줄 테니까 당장 일어서. 그때 의자가 천천히 회전했습니다. 역광 속에서 서서히 드러난 옥분의 얼굴은 얼음물에 젖어 떨던 그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깊이를 알 수 없는 서늘한 눈동자, 그리고 박 전무의 목을 조여오는 듯한 압도적인 위엄. 박 전무는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박 전무, 오랜만이구나. 내가 말한 그 인생 종치게 만드는 법, 나도 아주 잘 알고 있단다. 옥분이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낡은 기계식 시계를 톡톡 건드렸습니다.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가 박 전무의 심장 박동보다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박 전무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인해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창업주실 박 전무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제 백화점에서 보았던 물에 젖어 떨던 초라한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눈앞의 여인은 서슬퍼런 위엄을 두른 채 마치 먹잇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맹수처럼 박 전무를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박 전무는 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렸습니다. 회장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박 전무의 입술이 경련하듯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쏟아냈던 그 오만한 독설들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꿰뚫는 기분이었지요. 그는 힘이 풀린 다리를 지탱하지 못하고 결국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옥부는 그런 그를 내려다보며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뭉치를 그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박 전무, 내 아버지가 내 밑에서 처음 일을 배울 때
내가 뭐라고 가르쳤는지 잊었느냐? 사람 귀한 줄 모르는 돈은 결국 제 주인을 잡아먹는 법이라고 했거늘. 내가 내 눈을 속이고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게 벌써 5년째더구나. 옥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서리빨처럼 서려 있었습니다. 박 전무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보며 정신없이 머리를 조아렸지요. 어제 백화점에서의 일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듯 오직 자신의 목숨줄을 부지하기 위해 비굴한 변명들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그게 다 제 처가 미란이가 시켜서 한 일입니다. 저는 그저 가정을 지키려고 자신의 잘못을 아내에게 전가하며 바닥을 기는 박 전무의 모습은 참으로 추하고도 가련했습니다. 옥부는 혐오감이 서린 눈으로 그를 외면했지요. 박 전무가 빌면 빌수록 옥분의 마음속에서는 그를 향한 마지막 자비조차 메말라갔습니다. 한편 그 시각 미라는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며 대형 사고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사지를 마치고 나와 어제 백화점 보안 카메라 영상 중 일부를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옥분이 물세례를 받고 당황해하는 모습만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이었지요. 미라는 그 영상 아래에 갑질하는 거지노인 참교육 현장이라는 자막까지 달아 유포했습니다. 어머, 이것 좀 봐. 벌써 조회수가 장난 아니네. 이런 건 널리 알려서 다신 발을 못 붙이게 해야지. 미라는 깔깔거리며 지인들에게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이 영상이 자신과 남편의 목을 조르는 단두대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지요. 영상은 순식간에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미란이 예상했던 노인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노인에게 물을 뿌리고도 당당한 졸부 사모님에 대한 대중의 폭발적인 공분이었죠. 다시 창업주실 박 전무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미란의 게시물을 확인한 비서실의 긴급 연락이었지요. 박 전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가 이내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누가 뭘 올렸다고? 박 전무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헤맸습니다. 옥부는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듯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박 전무, 내 처가 아주 훌륭한 일을 해냈더구나. 내가 굳이 손을 쓰지 않아도 너희가 쌓은 업보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으니 말이다. 옥부는 창밖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검은 정장 실루엣이 거대한 빌딩 숲 사이에서 더욱 견고해 보였지요. 박 전무는 이제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다는 사실을 직감하며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습니다. 옥분의 복수는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잔인하게 타올랐습니다. 미란이 자부심을 느끼며 올린 영상은 일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전국적인 분노의 도화선이 되었지요. 백화점 물세례 갑질 사모님이라는 제목으로 퍼진 영상 아래에는 수만 개의 비난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가해자가 JK그룹 박 전무의 아내라는 사실을 순식간에 찾아냈고 이는 곧 기업의 도덕성 문제로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여전히 호화로운 자택 침실에 누워 자신의 SNS 알림이 폭주하는 것을 보며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숫자가 올라가는 것이 대중의 지지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머, 이것 좀 봐.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어. 역시 사람들은 강한 사람 편이라니까. 미라는 거울을 보며 보석 박힌 손톱을 다듬었습니다. 남편에게서 걸려오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는 아예 확인조차 하지 않았지요. 그녀의 무식한 오만함은 제 발밑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보지 못할 만큼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 시각 창업주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옥부는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로 실시간 뉴스 대기열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화면 속에서는 JK그룹에 대한 불매운동 조짐과 박 전무의 해임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박전무를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 시선은 가엾은 짐승을 보는 듯 하면서도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정함이 서려 있었죠. 박전무, 내 처가 내 무덤을 아주 화려하게도 꾸며주었구나. 내가 공들여 쌓은 이 JK라는 성벽에 내가 직접 불을 질렀어.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지금 당장 미란이 그 미친년을 끌고 와서 무릎 꿇리겠습니다. 영상도 당장 내리라고 하고요. 박전무는 옥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옥분은 우아하게 걸음을 옮겨 그 손길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검은 정장 자락이 박전무의 손끝을 스치며 차갑게 멀어졌지요. 옥분은 창가로 다가가 비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늦었다.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고 뱉은 말은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지. 지금 이 시간부로 박전무와 그 가족 명의로 된 모든 법인 카드와 차량, 사택의 사용권을 정지시켜라. 그리고 박전무의 횡령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해. 옥분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박전무의 휴대전화에서 요란한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결제 권한이 정지되었다는 메시지였지요. 박전무는 세상이 무너진 듯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전화기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미란의 자택에도 불청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옥분이 보낸 본사 보안 팀원들이었지요. 그들은 미란이 입고 있던 명품 가운과 보석들이 모두 회사의 자산으로 등록된 것임을 알리며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남편이 이 회사 전무라고. 미란이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보안 팀원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녀의 손가락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냈습니다. 미란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라 옥분의 서늘한 나레이션과도 같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옥분은 다시 의자에 앉아 박전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자신이 평생 지켜온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는 단호한 의지만이 빛나고 있었지요. 박전무, 이제 내가 누리던 그 가짜 천국에서 내려올 시간이다. 내가 물을 뿌렸던 그 노인이 내 인생 전체를 씻어버릴 테니까. 화려한 금박으로 도배되었던 펜트하우스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미라는 현관복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명품 백들이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내동댕이 쳐지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세상을 발밑에 둔 듯 거드름을 피웠건만 이제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압류 딱지가 붙지 않은 싸구려 핸드폰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봐요. 이거 놓으라고. 내 남편이 오면 당신들 다 가만 안 둘 줄 알아. 미란이 비명을 질러보았지만 보안 팀원들의 눈빛은 서늘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옥분의 명령에 따라 미란이 걸치고 있던 고가의 코트까지 벗겨냈지요. 얇은 실크 블라우스 한 장만 걸친 채 복도로 쫓겨난 미란의 모습은 어제 백화점에서 옥분이 겪었던 그 처참한 고립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비참했지요. 옥분에게는 지켜야 할 존엄이 있었으나 미란에게는 오직 돈으로 산 껍데기뿐이었으니까요. 비슷한 시각 박전무는 본사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외제차 키를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비서들은 이미 등을 돌렸고 어제까지 굽신거리던 부하 직원들은 그를 오물 보듯 피하며 지나쳤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얄팍한 모래성인지 그는 무너져 내리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깨달았습니다. 박 전무님, 아니 박상훈 씨. 회장님께서 전하시길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수행비서의 차가운 일가를 뒤로하고 박 전무는 터덜터덜 빗길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계좌는 동결되었고 친구라고 믿었던 이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지요. 결국 그는 미란과 약속한 허름한 모텔방에서 재회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이 아닌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그 노인네한테 물은 왜 뿌려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 뭐라고? 당신이 횡령만 안 했어도 그 할망구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였겠어? 서로를 핥히는 비명 속에서 그들이 쌓아온 위선의 탑은 추하게 무너져 내렸지요. 하지만 옥분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옥분은 창업주실에 앉아 박전무의 아버지가 남겼던 유품인 낡은 만년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잠시 안타까운 그늘이 스쳤지요. 자네 아들이 이토록 괴물이 된 줄 알았다면 내가 진작에 매를 들었을 걸세. 옥분은 비서에게 다음 단계를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평생 공들여 쌓아온 사회적 가면을 대중 앞에서 완전히 찢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옥분은 박 전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무시했던 밑바닥 사람들에게 심판받는 일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그룹 본사 앞 광장에서 공개 사과 및 피해자 보상 설명회를 열어라. 그리고 박 전무 부부를 그 자리에 반드시 세우도록 해. 옥분의 목소리는 비오는 밤의 정적을 뚫고 낮게 깔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복수를 위해 조용히 찻잔을 들었지요. 차가운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밤, 옥분의 검은 정장은 어둠 속에서 더욱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JK 그룹 본사 앞 광장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든 취재진과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어제 미란이 직접 올렸던 그 물셀의 영상은 이제 거대한 심판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있었지요. 광장 대형 전광판에는 미란의 악행뿐만 아니라 박 전무가 그동안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저질렀던 갑질과 횡령 내역이 쉴 새 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 섞인 수군거림으로 광장을 가득 채웠고 그 열기는 차가운 아침 공기를 뜨겁게 달구었지요. 그때 화려한 의전 차량 대신 낡은 승합차 한 대가 광장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끌려 나오듯 내린 두 사람의 모습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제까지 명품으로 온몸을 감쌌던 미라는 시장통에서나 볼 법한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이었고 박 전무는 넥타이도 매지 못한 채 헝클어진 머리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옥분이 미리 준비해둔 사죄의 단상 앞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나. 내가 왜 이런 곳에 서야 해? 미라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한 채 카메라 플래시를 향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이미 수백 대의 카메라가 그녀의 추한 민낯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지요. 박 전무는 이미 영혼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바닥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밑바닥 광장에 자신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잠시 후 본사 정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옥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십 명의 경호원 사이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고결한 심판자와 같았지요. 광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옥분은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공포에 질린 미란과 박 전무를 차갑게 꿰뚫었습니다. 돈이 권력이라 믿고 그 권력으로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우습게 여겼던 이들이 사실은 당신들의 오늘을 있게 한 진짜 주인임을 말입니다. 옥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광장 전체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미라는 분노에 몸을 떨며 옥분을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웃기지 마. 당신이 회장이면 다야. 당신도 결국 우리 돈으로 먹고 사는 노인네잖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래. 미란의 마지막 발악이 광장을 메웠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지요. 그러자 전광판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미란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미란이 과거에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 저질렀던 범죄 이력과 박 전무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빼돌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했던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죠. 내가 쏟은 것은 물이 아니라 너희 가족의 마지막 기회였다. 옥분의 서늘한 선고와 함께 경찰들이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수갑 차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광장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지요. 미라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박 전무는 그제야 옥분의 발치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뒤를 돌아섰습니다. 이제 복수의 칼날은 그들의 명예를 넘어 그들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짜 인생의 뿌리까지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의 뒷모습 뒤로 화려했던 졸부들의 제국이 먼지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지요. 차가운 철창 너머로 비치는 달빛은 공평하게 시리고 무거웠습니다. 유치장 안의 공기는 어제까지 그들이 누렸던 펜트하우스의 향긋한 디퓨저 향 대신 눅눅한 먼지와 낡은 담요 냄새로 가득했지요. 미라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자신의 손톱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던 보석들은 압수되었고 관리받지 못한 손톱 끝은 지저분하게 갈라져 있었죠. 그녀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었어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무능해서 그 할망구한테 꼬투리를 잡혀서. 미란이 갈라진 목소리로 옆칸에 있는 박 전무를 향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박 전무는 대답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지요. 그는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옥분 회장, 그리고 자신을 아들처럼 아꼈던 그녀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눈빛이 실망을 넘어 증오로 바뀌던 순간 박 전무는 자신의 인생이 이미 오래전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조용히 해, 이 여자야. 당신 그 입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깟 물 한 잔이 우리 인생을 다 삼켜버렸다고. 두 사람은 철창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향해 가장 추악한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시간은 모래알처럼 흩어졌고 오직 남을 탓하는 비루한 본능만이 남았지요. 그들의 모습은 마치 거울 속에 비친 자신들의 진짜 초상을 마주하고 경악하는 괴물들과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옥부는 본사 집무실 책상에 앉아 박 전무의 아버지가 남겼던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청년이었던 박 전무의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옥분과 함께 첫 공장 완공을 축하하고 있었죠. 옥부는 마른 손으로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왔어요. 자네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나를 원망하겠나? 아니면 고맙다고 하겠나? 옥분의 나직한 혼잣말이 적막한 사무실에 번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슬픔에 잠겨 있는 대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옥부는 박 전무와 미란에게 고통받았던 협력업체 사장들과 백화점 직원들을 일일이 찾아내어 정당한 보상과 사과를 전하도록 지시했지요. 짓밟힌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옥분이 돌아온 진짜 이유였습니다. 옥분은 이제 마지막 결단을 내리려 합니다. 단순히 악인을 벌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세운 이성벽이 다시는 탐욕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뿌리부터 고치는 일이었지요. 그녀는 비서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박 전무가 참아 버리지 못했던 옥분이 처음 선물했던 낡은 사원증이 들어 있었죠. 옥분의 눈에 서늘한 결심이 다시 한번 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야겠구나.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옥분은 창밖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저 멀리 밝아올 새로운 아침을 응시하고 있었지요. 구름 한 점 없는 시린 하늘이었지만 박 전무와 미란에게는 망근의 무게로 내려앉는 어둠뿐이었지요. 며칠 전만 해도 세상을 발밑에 둔 듯 호령하던 그들이었건만 이제는 법정의 차가운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대신 번호가 적힌 수의를 입은 그들의 모습은 마치 알맹이 없이 거칠에만 번지르르 했던 그들의 인생 그 자체를 보여주는 듯 했지요. 피고인 박상훈, 그리고 김미란. 당신들의 죄질은 단순히 돈을 탐낸 것을 넘어 타인의 존엄을 짓밟고 사회적 신뢰를 파괴했다는 점에서 매우 무겁습니다. 판사의 준엄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박 전무의 고개는 점점 더 아래로 꺾였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달랐지요. 그녀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충혈된 눈으로 방청석에 앉아있는 옥분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지독한 오만함은 철창 안에서도 쉬이 꺾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망쳐. 그깟 물 한 잔 뿌린 게 뭐 대수라고 이 난리야. 미란이 법정 예의도 잊은 채 비명을 지르자 법정 안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의 경멸 섞인 시선이 쏟아졌지만 미라는 오히려 도끼가 바짝 오른 뱀처럼 혀를 놀렸지요. 그런 그녀 앞에 옥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옥분은 검은 정장의 깃을 매만지며 미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마지막까지 매달리고 있던 희망의 줄기를 단숨에 끊어버렸지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스위스 비밀 계좌. 아마 지금쯤 텅 비어 있을 게다. 미란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박 전무조차 몰래 숨겨두었던 그녀가 제기할 유일한 자금이었으니까요. 옥분은 차분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내가 그 돈을 빼돌리려 이용했던 브로커가 누구인 줄 아느냐? 바로 어제 내가 백화점에서 무릎 꿇리고 해고하려 했던 그 보안팀장의 동생이란다. 내가 짓밟았던 그 평범한 사람들이 너를 지옥으로 보내는 문지기가 된 것이지. 옥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방청석 뒷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백화점에서 미란에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매장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옥분에게 전달받은 미란의 진짜 신분 세탁 증거와 과거 피해자들의 연명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요. 미란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추악한 과거가 대중 앞에서 갈기갈기 찢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당신들이 다 짜고 나를 모함하는 거야. 미란은 발악하며 달려들려 했지만 교도관들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박 전무는 그 비참한 광경을 보며 결국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지요. 자신의 탐욕이 사랑하는 아내를 괴물로 만들었고 그 괴물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온몸으로 절감한 것입니다. 옥분은 무너져 내리는 그들을 뒤로하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미란의 절규와 박 전무의 통곡은 마치 욕망이라는 이름의 성체가 무너지는 굉음처럼 들려왔지요. 옥분은 복도의 창을 통해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을 마주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얼음 녹듯 서서히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아직 해야 할 마지막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상처받은 이들을 보듬고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옥분의 구두 소리가 고요한 법원 복도를 리듬감 있게 울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 시린 바람 끝에 보드라운 봄 기운이 묻어납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JK그룹의 일가몰락과 박 전무 부부의 구속 소식도 이제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흐릿한 잔상으로 남았지요. 화려한 전광판이 비추던 광장에는 다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흐르고 그곳에는 더 이상 갑질이나 위선이라는 이름의 악취가 머물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창업주실 책상 위에 정갈하게 놓인 검은 정장을 마지막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한때는 이 옷이 자신의 갑옷이었고 제국을 지탱하는 기둥이라 믿었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물세례를 받으며 홀로 섰던 그 백화점 복도에서 옥분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지켜주는 것은 비단 옷이 아니라 제 안의 꼿꼿한 자존감이라는 사실을요. 옥분은 미련 없이 정장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구석에 밀어두었던
낡고 빛바랜 꽃무늬 누비 점퍼를 다시 꺼내 입었지요. 역시 나한테는 이 옷이 제일 편하구나. 거울 속의 옥부는 다시 평범한 시장 할머니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단단했죠. 옥부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된 JK그룹의 마지막 서류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자신의 지분 절반은 고생하는 현장 직원들의 복지 기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재단으로 귀속시켰지요. 이제 그녀의 손에는 거창한 인감도장 대신 따뜻한 온기가 밴 낡은 지갑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한편 교도소의 차가운 벽 아래서 미라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보석도 마사지도 없는 그곳에서 그녀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갔고, 한때 자신의 권력이라 믿었던 외모는 추한 욕망의 흔적만을 남겼지요. 면회조차 오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며 그녀는 평생을 미움 속에서 썩어갈 것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무시했던 거지 노인네가 누리던 그 평화로운 노후가 사실은 자신이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천국이었음을 그녀는 영영 깨닫지 못할 테지요. 옥부는 본사 건물을 나와 자신이 처음에 장사를 시작했던 작은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정문을 나서는 그녀를 향해 보안 요원들이 고개를 숙였지만 옥부는 그저 인자한 미소로 화답하며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장 어귀에 들어서자 익숙한 사람 냄새와 보글보글 끓는 국밥 냄새가 그녀를 반겼지요. 어이구 할머니, 요새 왜 안 보였어? 어디 아팠던 거야? 단골 국밥집 주모가 옥분의 손을 덥석 잡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옥분은 그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에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지요. 수천억의 자산보다 이 투박한 정한 조각이 자신을 살아있게 한다는 것을 옥분은 비로소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옥분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나직이 의졸였지요. 그래, 이게 진짜 인생인 것을. 너무 멀리 돌아왔어. 석양이 시장 골목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 빛을 받으며 국밥을 떠먹는 옥분의 뒷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을 때보다 찬란하고 고귀해 보였지요. 그녀는 이제 회장 김옥분이 아닌 그저 자기 인생을 오롯이 사랑하는 한 인간으로서 진정한 황혼의 평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보석이 아니라 시련을 견뎌내고 맑게 깨어난 사람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옥분의 평화로운 미소가 증명하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입은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이고 가진 돈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옥분 회장의 삶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낡은 누비 점퍼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은 수천억의 재산이 아니라 어떤 모욕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단단한 자존심과 사람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반면 화려한 명품으로 온몸을 감쌌던 이들은 결국 자신이 뿌린 오만이라는 물세례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것을 자신의 권력이라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지만 우리 마음속의 품격은 언제든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옥분 회장의 사이다 복수가 여러분의 가슴속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씻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깊은 맛을 전하는 채널 구구절절이었습니다.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다음번에도 가슴을 울리는 뜨거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